점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메인 뉴스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김홍걸 의원이 전격적으로 윤리감찰단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제명 조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김홍걸 DJ 대통령의 아들이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했고 또 D-Day 정부의 아들로서 최근에 김홍업 형님이죠. 와 법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동교동 사저 이게 32억 원짜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 소유권을 두고 지금 현재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 문제로 인해서 더군다나 DJ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 상금 8억 원 요거까지도 형제간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국민들의 전통 예의 범죄로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잖아요. 근데 재산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 세차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분양권 10억 원이 넘는 분양권을 또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부인이 한 거라서 자기는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짜리도 아니고 기억을 못하겠다. 아니면 그것이 등록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가 이게 상식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민주당이요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이 의원 배지까지 달게 했는지 그 당사자 그러니까 이 김홍걸이를 비례대표로 추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저는 밝히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대통령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화에 발전했다.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그래도 아들이니까 최소한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겸손하고 또 그야말로 지식도 많고 인품도 훌륭한 이런 의원으로 활동을 해야 아버지의 명예와 그리고 그동안에 대한민국 민주발전과 남북관계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해온 이 틀을 그리고 흔적을 갖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모조리 다 짓밟고 아버지의 후광 하나만으로 비례대표 배지를 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몰상식한 사람을 갖다가 비례대표 준 사람 반드시 이 국민의힘 야권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들께서는요 공익제보를 한번 하십시오. 해서 이 김홍걸 같은 사람을 갖다가 비례대표로 추천한 그 사람도 만약 현직 민주당 의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제명은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탈당을 하지 않는 이상은 비례대표 의원직은 무소속으로 유지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요 아버지 명예에 또 한 번 침을 뱉는 거다. 그래서요 바로 사표 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야당에서는 그동안에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사람들이 있어요. 윤미향이하고 그 다음에 이상직 이 사람도 똑같이 대명시켜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상직, 윤미향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알잖아요. 이상직이는 바로 대통령 아들, 딸 태국에 가서 사는데 알게 모르게 보이게 안 보이게 많은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이상직이에요. 그리고 바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번에 전주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다 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공천 받기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단히 중요한 국가 공기업이에요. 여기에 이사장 자리 수억 원 봉급입니다. 이사장 자리에 앉아있다가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이 공천 받고 나서 딱 당선되자마자 이스타나 항공 완전히 지금 현재 인수할 만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대량 해고 사태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고 제명 조치하고 국회를 떠나라 이런 지금 압박과 비판들이 솟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국회 예결특위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이번 이스타 항공의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자기는 그러니까 창업자로서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자기가 할 일이 없다. 더군다나 본인은 할 일을 다 했고 사제 출연과 관련해서는 사제 출연을 다 했고 더 이상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다 지분도 헌납했다.
그리고 이번에 임직원 대량 해고에 관해서는 앞으로 경영할 사람들하고 주권사가 알아서 잘 할 것이다. 예, 더 이상 나는 이미 헌납 다 했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각 주관사에서 약 10곳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인수양서를 가져가고 그 중에 한 적극적인 회사가 2-3개 정도 된다. 그래서 코로나를 벗어나면 이제 비행기도 많이 늘려 하니까 재고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경영할 사람을 찾고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회사가 연착륙해서 재고용하게 되기를 바란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윤리감찰단 회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화를 버럭 낸 것 같아요. 지금 회사를 살리자고 인터뷰하는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인터뷰하는 것이냐, 목적이 뭐냐, 이렇게 따졌는데요. 야, 정말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언론은 국민의 알거리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것이 그냥 단순하게 회부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낙연 대표가 이 이상직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윤리감찰단에 이렇게 회부된 것 자체를 부끄럽고 창피스럽게 생각해서 거기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모하게 생각한다. 뭐 하는 얘기 좋게잖아요. 윤리감찰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다 수용하겠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인터뷰하는 게 뭐야? 따지듯이 이렇게 묻는 것 아주 자세가 잘못돼서 제명 조치 빨리 해줄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윤미향 거짓말한 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죄목이 무려 8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인 계좌하고 이 법인 계좌를 혼용해서 쓴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대협 계좌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자기 돈인지 뭐 후원금인지 보조금인지 이 사적인 돈인지 공적인 돈인지 지 멋대로 써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기에 3억 6천만 원 정도나 되고 횡령액이 1억 원이 넘는 돈이 바로 이번에 문제된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썩을 대로 썩은 게 윤미향의 이 자금 문제예요. 그런데 이 혼용 시점을 본인은 본래 이 개인 계좌를 이용한 시점이 그동안에 2014년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2012년도부터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거짓말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 5월 29일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얘기인데 개인 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 2012년도에 말하자면 정대협에서 당시에 주관한 콩고대전 강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이거 모집할 때 유 의원 몽은의 개인 계좌가 사용됐다. 이것이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검찰도 이 겁이 났는지 굉장히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개인 계좌 혼용 시점 해명과 관련해서 이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했어요. 혐의 없다. 이렇게 처분했는데 그 이유가 또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 관계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정대협 사업 모금에 처음 활용하는 것은 2012년도 3월부터가 맞다. 그렇지만은 혼용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일 수가 있어서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아까 얘기한 대로 최근 지난 5월 29일 기자회견 한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닌 의견이나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슬쩍 봐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오늘 청와대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별도로 또 설명까지 있었어요. 뭐냐면 불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 간담회에서 불교계 이 홍파 스님이 대통령한테 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셨어요. 이 홍파 스님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뭐라고 건의했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모든 부분에서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 적폐청산은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여론을 전했어요. 아니 오직해야 홍파 스님이 이런 얘기를 저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으로 인해서
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양분시켜놨잖아요. 그리고 적폐성찬의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별로 크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들어와서 하는 걸 보면 이제 신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적폐가 쌓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과 관련한 이 스님의 이 말씀에는 많은 다면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하고 이 대통령하고 상당히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청와대가 지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 상당히 해명을 길게 하고 있다. 길게. 뭐냐, 이 불교계에서 이 적폐청산이 부담스럽기다 했다는 이런 말들은 결국은 불교계 전체의 의견을 대통령한테 전한 것이 아니고 홍파 스님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파장을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했던 적폐청산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 쌓이고 있는 신적폐는 앞으로 청산할 대상은 아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대통령이 이런 말씀 거기에 대해서 병합과 이 통합,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간담회니까 통합과 협치에 있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파사현정, 불교계에는 파사현정, 즉 파사, 잘못된 것을 고치고 현정, 바른 것을 세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불교계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부가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거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 또 청와대가 설명하는 것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말로만 통합이다, 협치다 이렇게 하지.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통합과 협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 3법 그렇게 난리치고 속전속결로 처리합니까? 공수처법 왜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추미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단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자기들 진영만의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즉 통합이 아니고 국민을 양분시키는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협치가 아니라 일방 정치를 하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추미애가 국민을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데도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청와대 해명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또 지금 방금 속보로 보도된 내용인데, 대통령이 내주 21일 날 청와대에서 오후에 제2차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 전략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 추미애만 참석합니다. 윤석열을 참석 안 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국정원장, 검찰, 경찰 개혁 전략 회의에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이 안 가고 추미애만 참석하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윤석열 이미 찍힌 건 다 아시잖아요. 완전히 식물총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 대상이라고 했는데 검찰총장은요 장관급 참석 대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경찰청장은 그러면 장관급이 아니니까 참석 안 하고 거기에는 행자부 장관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고, 국정원장이야 뭐 국정원장이니까 당연히 참석하는데, 자, 이거를 다른 회의가 아니고요 개혁 전략 회의인데, 장관급이 됐든 차관급이 됐든 간에 경찰 개혁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더 잘 아나요? 아니면 검찰 개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 잘 아나요? 제일 잘 아는 기관장, 핵심 책임인사가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 경찰청장 아니겠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어디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본다면 다분히 많은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윤석열 총장은 안 부르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검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검찰 개혁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앞에 이 모자 앞에 이마에 둘른 머리띠로 삼아서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몰아내끼고 있는 것이 추미애, 그리고 현재의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미애 아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피곤해 있잖아요. 국민들이 필요해요. 저도 추미애 이런 거 보도하느라고 저도 정말 피곤합니다. 국가정책과 전략에 관한 그런 비평을 저는 하고 싶은데, 추미애 일개 장관의 비리 문제만 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것이 저도 사실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고 또 현 정권의 이 잘못된 그런 격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방송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부디 다시 한번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을 불러라. 그래서 특히 추미애 장관만 끝까지 부르고 윤석열 부르지 않을 바에는 자진해서 사퇴하라. 이 얘기를 전달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수미가 말이죠. 이번에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수원고법에서 지금 다시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검찰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대법원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본래 당선 무효형이 선고받았잖아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1심에서는 90만 원 선고하고 대법원에는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내려보내고 그래서 여기에서 검찰이 강력히 지금 대법원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 주장은 본래 뭐라고 하면서 이걸 파기를 했냐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고 이거 검찰이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양형부당.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딱 파기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검찰은 대법원 판결 잘못됐다.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그 다음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 측도 검찰의 항소 이유에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장 또한 양형부당의 정의에 대한 성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러는데 대법원에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검찰은 대법원이 2007도 8117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 양형부당 이 항소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판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판례는 뭐냐면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 이유를 기재 않았으면 적법한 항소가 아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대법원 검찰의 항소 주장을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뭐라고 지금 이걸 해명하고 있느냐? 이 판결 당시에 언론 기사를 보면 여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서 기교적 판결,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말한 법관이 많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는데 이번 사건에 원형될 수도 없고 원형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고 사법부가 정의 마지막 보림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수미는 성남시장 2016년부터 6월부터 2017년도 5월까지 성남 지역에 있는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서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1심 90만 원, 그다음에 2심은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지난 7월 달에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단순하게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 내용을 기재 않았다. 이것은